단 6일 만에 대구 40톤과 35만 달러가 팔렸습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혹독한 겨울 한가운데 용감한 어부들이 스스로 세운 어려운 목표입니다. 북쪽 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이고 험악해질 때에도 배들은 침묵 속에서 계속 항해합니다. 목표는 보물이나 돈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북극해의 금과 은이라 할 수 있는 깨끗한 흰살 생선, 대구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바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바람, 눈, 거친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깊은 열정과 평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6일 동안 그들은 혹독한 날씨, 기계 고장, 예측 불가능한 물고기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성공의 운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바다 한가운데서 몇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이며 잠깐의 주의만 기울여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40톤의 대구를 단 6일 만에 35만 달러를 벌어들인 비결을 알아보세요. 여러 세대에 걸쳐 어부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대구는 해수면 아래 깊은 곳에 위치한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닷물에서 발견됩니다. 대구는 참치만큼 크지도 않고 황새치만큼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평범한 특징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북부 지역 어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구는 수심 199.95m에서 399.9m에 이르는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빛이 거의 닿지 않습니다. 대구는 해류와 작은 새우, 게, 정어리와 같은 먹이를 따라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섭씨 1도에서 10도 사이의 차가운 수온을 선호합니다. 대구 때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겨울철에 산란을 위해 심해에서 연안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또한 이 어선들이 1년 내내 기다려온 황금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구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6일 후 시작되는 이 항해를 따라가 볼까요? 어항이 아직 활기를 띠고 바다가 차가운 안개에 가려져 있던 그 무렵 배 한 척이 항구 부두에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배는 북대서양 깊은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선원들은 바다 생활에 익숙한 선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일 동안 40톤의 대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36톤이 넘는 양입니다.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누구든 이 수치를 잠깐이라도 본다면 대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일반적인 직업 경로가 아닙니다. 시간과의 경쟁, 자연과의 경쟁, 그리고 인간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의 대부분을 받아 폭풍 속에서 보낸 노련한 선장 마이크 맥앨리스터가 이 여정을 지휘합니다. 그는 어떤 항해도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저류, 불규칙한 어군으로 모든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한 도박이었습니다. 해리 단위까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GPS, 위성항법 시스템, 해저 깊숙한 곳까지 탐색할 수 있는 소나 레이더,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수십 톤의 물고기를 얼릴 수 있는 심해 냉동 창고까지 이 보트는 완벽한 낚시 장비로 만들어줄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사소한 실수라도 전체 여정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철저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이 탐험 기간 동안 그들은 저층 트롤러업과 준악어업 기술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수천 개의 날카로운 갈고리가 꿰어진 수 킬로미터 길이의 밧줄과 긴 줄을 이용하여 그들은 299.92m가 넘는 깊이까지 가라앉았고 차가운 물 속에서 대구떼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적으로 끌어올려지면 튼튼한 몸을 가진 은백색 대구 한 마리를 바로 냉동실에 보관할 것입니다. 이 작업의 모든 단계는 높은 수준의 인내심, 능숙함, 그리고 꼼꼼함을 요구합니다. 반면 저층 트롤 어업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수톤에 달하는 그물을 해저에 떨어뜨린 후 대륙붕을 따라 조심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수확량은 증가하지만 바닷 가까이로 이동하는 대구떼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커집니다. 그물이 진로를 벗어나거나 바위에 걸리면 어획물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동작이 사실상 완벽하게 정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날은 준비 작업에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레이더를 보정하고 그물에 물고기가 있을 만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를 표시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첫 그물 어획에 성공하여 3.63톤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파도가 너무 높아 가판이 얼음으로 뒤덮였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바람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이 되었는데 그날은 탐험 중 가장 성공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큰 물고기 떼를 발견했고
짧은 시간 안에 7.71톤이 넘는 물고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날이 되자 피로감이 확연해졌습니다. 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고도로 정밀한 기계의 부품처럼 그물을 치고 분류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동결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 위에서 하나의 몸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일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그물과 나머지 표적이 함께 끌어올려졌습니다. 추위와 폭풍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그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 결과 40톤이 넘는 대구를 적절한 방법으로 포획, 가공, 냉동하여 35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행운의 결과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갈고 닦은 끈기와 투지의 결과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에게는 단순한 직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피 속에는 리듬이 새겨져 있으며 그것은 바다와 바람, 풍성한 어획량, 그리고 배가 육지로 돌아올 때 느껴지는 행복한 고요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정은 시험이며 물고기를 가득 싣고 성공적으로 상륙하는 모든 순간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당신은 바다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을 넘어섭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대구는 바로 시장에 팔리지 않습니다. 대신 냉동 생선 트레이 하나하나를 밀폐된 공정으로 옮기는데 이는 개인 위생 측면에서 속도와 완벽함을 모두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구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대구 상자를 냉장 보관실에 옮겨 담아 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서히 해동합니다. 약섭시 0도의 온도를 세심하게 유지하는데 이는 생선이 물렁해지지 않고 더 부드럽게 익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온도입니다. 해동된 생선은 자동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집니다. 카메라 시스템과 광학 센서가 각 생선을 검사하여 길이, 무게, 그리고 신선도에 따라 분류합니다. 뼈 제거 및 필레팅 라인은 A 기준을 충족한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기계로 진행되지만 여전히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필레를 절단한 후 기술자들은 피부에 뼈돌기나 혈전이 남아있지 않은지 검사합니다. 각 단계마다 꼼꼼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하얗고 매끈하며 흠이 없는 대구살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은 진공 포장 단계입니다. 각 부위를 특정 봉지에 넣은 후 공기를 빼고 봉지를 밀봉합니다. 그 후 제품을 40도의 냉동고에 넣어 방부제 없이도 생선살을 상당 기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구는 필렛 외에도 머리, 등뼈, 껍질 등 다양한 부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따로 가공됩니다. 머리와 뼈는 각각 수프와 육수를 끓이는 데 사용됩니다. 아시아에서는 생선 간식을 만들 때 껍질을 튀겨서 먹습니다. 버려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후 각 배치에 추적 코드가 부여됩니다. 이 코드에는 어획 좌표, 가공 날짜 및 시간, 그리고 냉동 온도가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포장에 직접 인쇄되므로 완벽한 투명성이 보장되며 이는 특히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고급 시장에서 거래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공정이 완료되면 대구는 더 이상 생선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구는 전 세계의 주방, 식료품점, 레스토랑에 판매될 준비가 된 고품질 식품입니다. 이 시설은 대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공이 완료된 대구는 상점과 레스토랑으로 배송되고 유럽, 일본, 한국 등지로 수출되는데 이 지역들은 모두 대구를 고급 요리로 여기는 곳입니다. 대구는 손질이 간단하지만 본래의 맛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구는 살이 하얗고 뼈가 거의 없으며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소금에 절인 대구는 포르투갈에서 제공되는 수백 가지 전통 요리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는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유서 깊은 보존 방식인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공장에서 가공된 대구는 바닷가의 높은 나무 선반에 올려져 차가운 바람과 북유럽의 햇살에 의해 방부제 없이 자연 건조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구는 부드럽고 향긋해지며 영양과 특별한 풍미를 간직하고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북대서양의 험난한 바닷물에서 대구를 잡는 이야기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 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과 헌신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접시에 담긴 흰살 생선 한 조각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것을 잡는 데 필요한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인내심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어부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항해하는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작업은 인간의 결단력과 압박 속에서도 적응하고 인내하고 번영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이 사례는 사회가 필수적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에 부여하는 가치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킵니다. 어부들은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목숨을 걸지만 더 안전한 도시 기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양 생태계, 기상 패턴, 그리고 현대 어업 기술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비록 학문적으로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깊은 지성과 경험을 반영합니다. 생계가 국가 식량난에 기여하는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더 많은 존중과 공정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이 사례는 해산물 산업에서 추적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관행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획 위치부터 어획 온도까지 모든 대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더 많은 산업이 따라야 할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남획과 식품 안전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이 시대에 이러한 투명성은 칭찬할 만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정부와 규제기관은 명확한 정책, 지속 가능한 어업 방식에 대한 투자, 그리고 책임감 있는 어족 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업계 내 기술 통합은 환영할 만한 발전입니다. 소나 시스템부터 자동 필렛 및 포장 라인에 이르기까지 혁신은 폐기물 감소, 제품 품질 향상, 그리고 작업자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인간적인 요소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기계는 숙련된 어부들이 모든 항해에 기울이는 신중한 판단과 헌신을 도울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과 전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효율성과 정직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한 가지 잠재적 영역은 어선원들의 장기적인 복지 보장입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며칠 동안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피로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선상시설,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포함하여 더욱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생산성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6일간의 대구 어업 여정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사례를 넘어 인간의 노력, 규율,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는 심오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업적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감사, 더 강력한 지원 체계,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최종 생산물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노동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라질의 수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농지에 걸쳐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들이 브라질의 옥수수밭을 휩쓸며 파괴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외래종 동물들은 새로 심은 씨앗부터 다 자란 작물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며 브라질 농부들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원래 사냥과 농사 목적으로 브라질에 유입된 야생 멧돼지는 통제 불능 상태로 확산되었습니다. 멧돼지의 공격적인 성격과 적응력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이제 어떤 작물도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 외래종의 급증세와 브라질 농업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 그리고 브라질의 핵심 농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들을 살펴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대책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큼 충분한가요? 현장의 현실을 파헤치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브라질의 주요 농업 거점 중 하나인 트리앙굴루 미네이루와 같은 지역의 농부들은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브라질 환경청 IBM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 공식적으로 침입종으로 지정된 야생 멧돼지가 미나스제라이스 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농작물과 생계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옥수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콩, 밀, 콩밭도 황폐화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베를란지아의 한 농부는 자신의 좌절감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옥수수밭에 새로운 멧돼지 발자국이 보일 때마다 통제력을 잃은 것 같아요. 하룻밤 사이에 나타나 모든 것을 망쳐버리거든요. 추정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브라질 전체 옥수수 생산량의 최대 15%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리앙굴루 미네이루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수확량의 최대 20%를 잃었는데 이는 70헥타르에 해당하는 면적이 황폐해진 것과 같습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농부 마르시오는 우리는 작물을 심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붓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런데 멧돼지들이 와서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남은 것들은 너무 손상되어 수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멧돼지들은 브라질의 야생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 유럽인들이 사냥과 육류 생산을 위해 이 멧돼지들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제 조치 없이 많은 멧돼지들이 브라질을 탈출하여 풍부한 식량, 따뜻한 기후, 그리고 천적이 거의 없는 브라질의 무성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이상적인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현재 브라질은 점점 심각해지는 생태적, 농업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즉각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요구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높은 번식력을 가진 잡아 돼지 잡종은 가축 돼지와의 교배 과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이는 잡종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암컷은 생후 6개월부터 번식을 시작하여 1년에 최대 20마리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사냥클럽 회장은 야생 멧돼지가 자연환경과 농산물 생산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규어는 포식자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이는 천적이 부족하고 제규어 종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야생 멧돼지는 가장 중요한 동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멧돼지는 브라질 남부에서 중부 및 북부까지 퍼져 있으며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는 국제경영협회 아이바이머의 자료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농작물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멧돼지는 잡식성 동물로 타조와 어린 카피바라의 알을 먹고 토종 동물과 먹이를 두고 경쟁합니다. 멧돼지가 먹는 것은 토종 동물입니다. 수자원에 피해를 입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멧돼지는 하천과 지하수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야생 멧돼지가 상수도를 오염시켜 2023년 미나스제라이스주 우베라바의 한 시골 마을은 용수 공급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강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브라질 농업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매년 수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브라질 농업 부문이 이러한 피해에 책임이 있습니다. 옥수수와 콩 재배가 매우 활발한 지역에서 이러한 손실은 특히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농장은 한 해 동안 생산량의 15-20%, 즉 수만 파운드의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농부와 사냥꾼들은 야생 멧돼지를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은 여전히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라파엘 살레르노와 같은 사냥꾼들은 우베를란디아 시골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를 추적하기 위해 비글견을 활용합니다. 라파엘 살레르노는 이 작업에 참여합니다. 사냥 중에 비글견은 먹이를 포위하는데 이는 사냥꾼에게 멧돼지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냥 과정은 엄격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사냥개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고 사냥 중 부상을 입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GPS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최대 200kg에 달하는 대형 멧돼지 고기가 매우 귀한 상품입니다. 미나스제라이스 농업연구소 EMA는 검사되지 않은 멧돼지 고기 섭취를 자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돼지열병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꾼들이 극복해야 할 법적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멧돼지 사냥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한 사냥꾼은 총기 면허 취득 절차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냥꾼에 따르면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합법적인 사냥꾼이 되려면 1년 동안 사냥꾼, 사수 또는 무기 수집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사냥개가 인근 미등록 농장으로 우연히 침입할 경우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신규 농장 허가에 제한을 두고 있어 야생 멧돼지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육류협회 IMA에 따르면 야생 멧돼지 고기는 인간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여러 감염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에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돼지열병이 포함됩니다. 브라질에서는 사냥꾼이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로부터 조직이나 혈액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야생 멧돼지가 브라질 전역에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히면서 농부들은 상황에 대처하는 데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수확기가 되면 야생 멧돼지가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농작물을 돌보고 해충을 방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 명은 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 올리려고 하면 완전히 실패하고 완전히 분별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부, 사냥꾼, 공무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야생 멧돼지가 죽어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 국제무수협회 IMA는 주민들에게 야생 멧돼지 목격 시 즉시 신고하고 사냥 및 폐기물 관리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야생 멧돼지의 주거지역 유입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멧돼지와의 전쟁은 농작물 보호와 야생 멧돼지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환경 보존과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협으로부터 브라질 농업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브라질 농장주들은 사냥개를 이용한 전통적인 사냥 방식 외에도 다양한 최첨단 포획 기술과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하여 멧돼지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통해 원거리에서도 작동 가능한 정교한 원격 제어 포획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반 센서가 통합되어 돼지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주는 덫 작동 전에 전체 탐지기, 그룹과 덫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정밀성은 나머지 돼지들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학습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스마트 미끼 분사기를 실으려 하는 몇몇 선구적인 농장계들이 있습니다. 이 분사기는 돼지의 활동 패턴에 따라 미리 정해진 양의 유인제를 분사합니다. 농장주들은 돼지의 행동, 개체수, 그리고 함정 성공률에 대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함정 배치와 미끼 사용 전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인 작업으로 전환됩니다. 브라질의 야생 멧돼지가 직접적인 작물 피해와 질병 전파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초래하는 생태적 파괴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멧돼지의 끊임없는 뿌리 활동은 심각한 토양 침식과 압축을 유발하는데 특히 세라도 사바나와 아마존 분지의 특정 지역처럼 피해에 취약한 환경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 결과 토착 식물 군집이 혼란에 빠지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며 다른 야생 동물종의 필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또한 야생 멧돼지는 땅에 둥지를 트는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특히 효과적인 포식자입니다. 멧돼지는 이러한 동물들의 알과 새끼를 먹어치우는데 이는 결국 취약한 토착 개체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멧돼지는 소화관을 통해 씨앗을 퍼뜨리고 침입성 식물종의 발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토양을 교란함으로써 특정 식물종의 확산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이들의 뒹굴기 활동은 하천과 지하수를 포함한 천연 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인간과 야생동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의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작물 손실만으로는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환경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야생 멧돼지 문제는 복잡한 사회 경제적, 정치적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이는 효과적인 방제 조치 시행을 종종 방해합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합법적인 사냥을 위한 총기 면허 취득의 어려움은 농부들이 생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규제 병목 현상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또한 브라질 농업 환경의 엄청난 규모는 중앙 집중적인 통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주도하고 분산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집단이 멧돼지를 사냥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사회문화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 이익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면서 농민과 정부 기관은 엄청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관료적 절차를 간소화하며 응집력 있는 국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역사회의 이익, 보존 노력, 그리고 농업 운영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달성되어야 합니다. 브라질은 야생 멧돼지 유행병 퇴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방제 및 활용 방안 연구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체군 관리를 위한 비살상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생식 조절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과학자들은 의도된 대상이 아닌 개별 동물이나 종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생식률을 낮출 수 있는 종 특이적 피임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바포르코로 알려진 잡종의 유전학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방제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 외에도 야생 멧돼지 고기에 대한 더욱 탄탄한 상업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해충을 유용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중의 인식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가공시설의 설립, 다양한 육류 제품 개발, 그리고 엄격한 식품, 안전 조치 시행이 필요합니다. 사업적 이해관계와 생태적 관리를 조화롭게 연계하기 위해 제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생각에 브라질의 멧돼지 위기는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닙니다. 외래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생태적 불균형이 어떻게 국가적 비상사태로 치닫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문제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욱 적극적인 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농부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공격적인 종으로부터 생계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브라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시스템의 균형이 깨지면 빠르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반응합니다. 사냥과 보호 울타리 설치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지만 장기적인 전략에는 과학적 모니터링, 통제된 개체군 관리, 그리고 부문 간 협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는 본질적으로 스포츠를 위해 외래종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결정이 어떻게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오히려 이는 농업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브라질의 노력이 전 세계 침입종에 대한 더욱 사려 깊고 정보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장려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